논리학, 수학 철학, 심리학, 언어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굵직한 업적을 남기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추앙받은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연구에 있어서도 특기할 만한 점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철학적 논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한 경우가 많은 여타 철학자들과 달리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자신의 철학을 전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그는 전기 철학에서 세계와 언어가 1대1로 대응한다는 그림 이론을 주장했지만 후기 철학에서는 이 주장을 뒤집고 언어와 세계가 다양한 양태로 대응한다는 가족 유사성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게임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우리는 스타크래프트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오버워치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또 LOL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 게임뿐만 아니라 콘솔 게임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모바일 게임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땅 따먹기나 가위바위보 같은 전통 놀이들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이처럼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바꾼 것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함께 재직 중이던 이탈리아 출신의 경제학자 피에로 스라파와의 토론 때문이었다고 알려집니다. 스라파는 비트겐슈타인과 전기 철학의 그림 이론에 대해 토론하던 도중 반론과 함께 손가락 끝으로 목 부분을 밀어 올리는 행동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있던 영국에서는 별 의미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제스처였지만 스라파가 온 이탈리아에서만큼은 달랐다고 합니다. 바로 의문이나 조소를 뜻하는 제스처였던 거죠. 이를 본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이 전기 철학에서 주장했던 것과 달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가 결코 한 가지로 고착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철학을 상당 부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언어의 이론적 쓰임에 집중한 전기 이론과 달리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보다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는 언어란 뜻이 아닌 사용의 본질이 있으며 하나의 공통된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닌 그 쓰임에서 나타나는 여러 유사성이 있다는 가족 유사성 이론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제가 뜬금없이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떠올리게 된 건 최은영 작가의 책 쇼커의 미소 속 한지와 영주라는 작품을 본 뒤부터입니다. 소설의 중심 인물인 영주는 프랑스의 어느 수도원에서 오랜 기간 자원봉사자로 일합니다. 원래는 일주일만 머물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7달을 보내며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죠. 수도원의 도움으로 비자를 받아야 했고 다니던 대학원을 휴학해야 했으며 언니와 대학원 동료들에게 시간 낭비하고 있다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죠. 3년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시기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경험은 케냐 출신의 수의사 한지와의 만남이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같은 신분,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로 만나 석 달을 함께 보냅니다. 영주는 한지의 따뜻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픈 몸으로 태어나 평생을 누워 지내야 하는 동생 레아를 돌보는 이야기나 어미 잃은 코뿔소를 자신의 손으로 돌본 뒤 야생으로 돌려보냈던 순간의 아픈 감정들에 대해서 말이죠. 영주는 한지를 알아온 지 3년이 되었지만 한지가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건 처음 봤어 라거나 한지는 모두와 잘 지내지만 절대 속을 알 수 없지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함께 온 지인들에게 듣긴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말 그대로 타인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공감하고 마음을 나누는 건 결국 두 사람의 일이고 또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두 사람의 사이는 물리적인 이별을 앞두고 급격하게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한 번도 마음을 나눈 적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너희가 끝까지 화해하지 못한 건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해 라거나 네가 왜 한지에게 그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어. 한지는 좋은 애야. 같은 지인의 이야기 역시 그저 타인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영주는 한지가 왜 자신을 피하는지, 그리고 왜 하루아침에 생판 모르는 남처럼 자신을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이가 급격히 멀어진 이유에 대해 한국과 케냐 사이의 거리가 만들어낸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믿는 듯 합니다. 물론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죠. 그렇지만 소설 속에 그 헤어짐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리고 소설이란 장르는 결국 그 여백을 독자의 상상력으로 채워가는 장르이므로 다른 상상을 조금만 더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한지는 영주와 멀어진 날의 대화 도중에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별 뜻 없는 제스처지만 케냐인들에게는 심한 모욕으로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을 영주에게서 발견한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한지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서술될 수 있을 겁니다. 한지는 영주에게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물론 그것이 그녀가 의도한 것도 그런 뜻에서 행동한 것도 아님을 알았지만 말이다. 그 순간 한지는 느꼈다. 이 인연은 결국 여기까지라고. 수도원을 벗어나 우리의 물리적 거리가 벌어지게 되면 두 사람의 마음의 거리 또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거라고. 차라리 그 전에 그녀와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가 앞서 말했던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도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서술될 수 있을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언어와 행동은 결코 한 가지로 고착될 수 없다. 한지와 영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같은 문화권을 공유하지 않은 두 사람은 결국 다른 일상의 대화, 오해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만들고 말았다.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소설 속에는 한지가 왜 영주에게 갑작스레 차가운 태도를 취하는지 어디에도 그 단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서로 오해를 겪고 말았다는 이야기 역시 그저 저의 상상에 불과할 뿐이죠. 소설에는 그저 밀어내는 한지와 그 이유가 알고 싶은 영주의 안타까움이 존재할 뿐입니다. 어쩌면 이런 상상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작가는 이런 서술상의 선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설이란 결국 남겨진 여백을 통해 읽는 이로 하여금 더해짐 혹은 덜어짐이 가능하도록 빚어진 장르이니 말이죠. 지금까지 책에 관한 이야기와 수다, 책이다의 이준영이었습니다.